올 하반기 전국의 최대 분수령인 730 재보궐선거에 나설 15곳 여야 후보의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 지도부와 회동을 가져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RS서치 김미연 소장,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그동안 이 대통령이 좀 야당과도 소통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결국 이제 오늘 이제 원내 지도부와 만나게 됩니다. 어떤 얘기 좀 오가게 될까요? 야당 지도부하고 만난 게 지난번에 국회에서 김한길 대표, 황우여 대표 만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는 지지율이 이제 고공행진을 할 때고 지금은 지지율이 좀 많이 내려간 상태고 또 야당도 내부 사정을 보면은 공천 요번에 거치면서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야당 모두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이제 생긴 거죠. 암만 해도 대통령으로서는 전국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또 각종 정부가 추진하는 법, 2기 내각의 출범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를 좀 부탁을 할 것 같고요. 야당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소통에 좀 나설 것과 그다음에 이번에 2기 내각 청문회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사람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이런 것들을 갖다 촉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사 문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좀 이걸 통해서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물론 새정치연합은 뭐 야당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습니다만은 어저께 청문회를 보면서 김명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권 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뭐 대통령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님, 인사 문제를 비판하기에는 야당도요 공천을 하면서 보니까 인사 참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그 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돌려막기 공천이고 정말 그 전형적인 잘못된 공천 과정을 보여주었죠. 뭐 지금 뭐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동작을과 광주 광산을의 공천 과정을 보면 과연 그 정당이 공천을 함에 있어서 당원과 유권자들의 뜻을 따르는지 여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광주 광산을의 공천을 신청한 기동민 후보를 갑자기 오후에 뽑아다가 너는 동작을에 나가라 그러고 또 광주 광산을의 공천 신청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정배 장관도 전 장관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을 배제하고 갑자기 또 권은희 또 전 수서서 과장을 거의 공천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그 당내 민주주의에도 어긋나고 당내 법치주의에도 어긋나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이 되면 결국엔 저 정당이 앞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 국정 자체도 저렇게 운영할 위험이 있다는 아주 그 경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집권 준비가 안 됐다는 모습, 이미지를 자꾸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렇죠. 특히 우리 이제 헌법도 보면은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의 조직과 활동 목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전에 히틀러의 나치당의 경우에 그 독재 정당이거든요. 그 독재 정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결국은 국가 자체가 독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의 활동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 당의 지도부들이 마음대로 무슨 장기판 놓듯이 마음대로 공천을 누구를 주고 누구를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의 당헌 당규에도 위반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권력을 쥔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결국 이런 행태가 만약에 정권을 잡은 데도 계속 된다면 중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좋은 지적이신데 보통 이제 재보궐선거나 이럴 때 보면은 여당이 이제 라인업을 쫙 하면 야당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진표를 짜게 마련이죠. 근데 이번에 사실 여당으로부터 공천 파동은 시작이 됐습니다. 여당도 확정 못했죠. 뭐 돌이켜 보면 임태희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뭐 평택에 가겠다는 사람, 거기서 상당한 뭐 저기 나름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뭐 뽑아가지고 안 준다고 그랬다가 또 무슨 반발이 일어나니까 또 수원으로 보냈다가 지금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여당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물론 야당이 이번에 잘한 거는 없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갖다 보여줬고 특히 금태섭 후보를 동작을에 보냈다가 배제하고 다시 수원으로 보냈다가
접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야당 지도부가 당원이나 국민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점, 이 점은 굉장히 쓰라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이번에 여야 모두 지금 정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맹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두 분이 좀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그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번에 공천할 때 중진 배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정동영 천정배 고문은 어쨌거나 배제가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천정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 지역이 강주잖아요. 강주 광산에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중진을 좀 쉬운 곳은 가지 말고 좀 어려운 곳으로 나와달라. 이런 이제 원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정배 전 의원이 강주 강산을에 이제 공천을 신청하다 보니까 천정배 전 의원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여론조사 경선에서는 좀 상당히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좀 당 지도부에서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선까지도 참가하게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두 분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재보궐선거의 공천 과정을 보면 뭐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뭐 돌려막기 후보들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재보선 기간이 또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그 피크 타임하고 또 맞물리고 또 지방선거 끝난 지도 지금 한 달밖에 지나지 한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투표에 대한 이런 피로감과 함께 그리고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지도부가 보여준 좀 무원칙적인 공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있어서 투표율이 안 그래도 뭐 평균 투표율은 재보선은 뭐 35% 이내인데 이번에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 투표율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를 지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천정배 전 의원이 나오려고 했던 이제 광주 광산을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뭐 비례대표 1번이나 다름없는 지역입니다. 그냥 공천이 급편지를 그냥 주는 셈인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문제예요. 권은희 전 이제 수사과장이 나오기로 했는데 사실상 권 과장이 폭로를 했던 그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다 무죄 났죠. 2심까지 무죄를 받았으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상황으로서는 뭐 허위 폭로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권 과장이 뭐 사실 그 경찰 이제 퇴직하시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퇴직할 때는 나는 뭐 선거도 안 나가겠다. 그래서 정말로 뭐 재판 결과는 사실은 권은희 과장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뭐 과장됐거나 오해이거나 하여튼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났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보면 경찰의 사소한 그 흠을 잡아서 크게 오히려 친정인 경찰을 망친 거다. 뭐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이런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그런 중대한 부정을 밝혀내고 그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평가가 둘로 갈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사법부의 결론은 믿을 수 없다는 걸 났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권은희 과장이 개인적으로는 뭐 당선된 거는 틀림없이 축하를 해드리는 게 맞지만 이분은 그 새정치연합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부 고발자 아닙니까? 양심적 내부 고발자인데 양심적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준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과연 옳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권 과장이 뭐 나중에 무슨 큰 덕을 바라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기까지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이런 내부 고발자가 나올 때 그 사람의 순수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왜 권 과장에 대해서 그렇게 반드시 그 국회의원자를 줘야 되는지 그게 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그런데 이제 권 과장이 선거에 출마를 본인은 고사를 했지만 권 과장이 이제 사표를 이제 제출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권 과장이 강주에서 나올 것으로 다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지금 결정이 됐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 과장이 지금 출마를 함으로써 진정성이 상당히 훼손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것이 지금 권 과장 공천이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 갖고 지금 뭐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태인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좀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정원 대선 논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과거로 좀 회귀하는 네.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구도로 봤을 때는 권은희 수사과장을 지금 뭐 거기서 공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일단 젊은 피를 수혈했다. 이것도 텃밭에서 또 여성 정치인을 그랬기 때문에 기동민 정무부시장을 이제 서울에다가 그렇게 공천함으로써의 이제 나온 어떤 내용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카드로도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권 과장을 이런 식으로 공천한 거에 대해서는 좀 뭐 득보다는 좀 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프레임이 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뭐 세월호 참사라든가 인사 참극 뭐 이런 부분에서 결국 과거로 그렇죠.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이라든가 대선 불복 쪽으로 프레임이 옮겨간 자충수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여하튼지간에 결국은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중에는 뭐 세월호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국정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 권 과장의 경우에는 야당이 단기적으로는 공천 파동을 갖다가 뒤엎는 네. 그러니까 가리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 공천 파동 문제를 갖다가 전공법으로 다루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이 우선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권은희 과장이 가을 학기부터 공부를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공부, 더 많은 역할을 한 다음에 더 커서 뭐 국회의원을 하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읽지 않은 풋과일을 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 것만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삼각편대를 좀 형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강주 강산에는 권은희, 서울에는 기동민, 그래서 서울에서는 박원순 마케팅을 활용해서 선거를 이기려고 했던 것 같고요. 강주 강산에는 이렇게 야당의 어떤 텃밭에 여성 정치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고발자를 이제 임명함으로써 뭔가 쇄신한다는 그런 이미지 좀 주려고 했던 것 같고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금태섭 대변인을 좀 공천을 해서 예, 그런 식으로 좀 나가려는 어떤 전략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금태섭 전 대변인을 이제 공천을 못하게 됐죠. 이제 내부 반발에 의해서. 야당 내부에서 뭐 최고위 회의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할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전체적인 구도나 논리를 갖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들려온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김한길 씨 머리, 보였죠. 왜냐하면 김한길 당 지도부의 당 대표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죠. 머릿속에서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해갖고 하려고 했던 거죠. 머릿속에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꾸 처음에 금태섭 대변인을 동작에 주려니까 반발이 일어나니까 저쪽으로 뺐고 수원으로 빼서 거기서 또 반발이 일어나니까 또 대변인을 넣고 뭐 기동민을 뽑아와서 광주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권익을 넣고 나중에 드러난 것을 그냥 말하자면 꿰어 맞추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사실은 권은희 과장을 광주 광사들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을 강주에서 전략 공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유언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뭐 정당대회를 감안해 보더라도 강주 지역에서의 박원순 세력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당 두 공동 대표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민 전략부 정무부시장을 어딘가를 빼야 되는데 그가 뺀 것이 이제 그 서울 동작을로 뺀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박원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 그러니까 거죠. 결국에 그걸 보고 느끼는 것이요. 이것이 당과 국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력 다툼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이사의 광주 광산들이 와서 기동민 후보가 그 사무실 이런 데 축하대해주고 활동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안철수, 김한길, 기타 원래 있던 사람들 입장에선 박원순 이제 광주까지 이제 손을 뻗쳤네 이렇게 되니까 그걸 잘라버리고 서울에 갖다 놓고 박원순하고 힘을 합치 그런 뭐 좋게 얘기하면 전략적인 결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세력 다툼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 유권자한테 물어봐야죠. 그리고 광주 광산을도 천정배 장관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주장하는 대로 약한 데 가서 싸워야 돼.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광주 광산을 말고 이번에 손학규 의원 나간데 그런 데를 나가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천정배는 나오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럼 남은 사람들이라도 경선을 했는데 경선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냥 당 지도부 그냥 막 꽂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아니, 여당이지만. 어찌 됐던 간에 대진표가 좀 확정이 네. 됐고 그 동작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글쎄 이제 야당 후보가 2명이 나왔으니까 나경원 후보가 좀 어부지리 효과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거를 것 같아요. 보고 나경원 후보가 오케이 한 거 아닐까요? 그건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1대4의 구도가 지금 된 건데요. 네. 지금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부지리로 지금 될 가능성이 이제 좀 커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쪽 지역에 지금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에 대한 또 그 동정심도 또 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 뭐 야권이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쉽게 이기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끝까지 좀 막상막하로 하지 않을까 이게 예상이 됩니다. 나경원 의원도 있잖아요. 보면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뭐 김포에 가라 또 수원에 가라. 그게 사실 그야말로 나 의원 말대로 명분이 없죠. 네. 서울시장 나와서 왜 경기도에 가서 국회의원 출마합니까? 네. 그런 점에서 동작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산도 좀 높고 또 같은 서울시니까 그야말로 지금 과반수가 흔들리는 새누리당을 위해서 한번 나가보겠다는 그런 명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 중부 지역 유세하는 거를 우연히 제가 이제 듣게 됐는데 네. 나경원 지금 후보죠. 나경원 후보가 이제 지원 유세 나와가지고 말을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이 관심을 못 가졌다, 뭐 관리를 못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사과하는 발언을 갖다 앞세워서 유세를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정말 이 정치권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몸 만들기가 좀 덜 됐었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도 본인도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꺼림칙한 마음이 좀 한 구석에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런데 마침 이제 동작을에 그런 상황이 좋게 전개가 되니까 수락한 걸로 저는 이번 봅니다. 재보선이 이제 물론 이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이제 뭐 일부 전략 공천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지역 뭐 예를 들어 광주 광산을 공천을 잘못해서 민주당이 다른 데서 좀 여론이 악화돼서 선거에 졌다든가 아니면 뭐 동작을 해서 새누리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든가 하여튼 어떤 몇 군데 지역을 이름으로 해서 그 지도부가 받게 될 책임론도 나중에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크겠죠. 다만 이제 여당은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갓 이제 지도부가 이제 수립이 됐으니까 조금 다른데 네. 야당의 경우에는 선거 결과가 지도부의 그 책임론과 직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좋은 호기를 야당이 많이 놓쳤거든요. 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각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공천한다고 그랬는데 좀 잘못된 지역에서 후보가 입는 그 직접적인 피해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네. 네. 두 번째로는 유권자들이 전반적으로 여야 모두의 공천 작업에 대한 실망을 통해서 네. 아예 투표장에 안 가는 아까 말씀하신 투표율이 낮아질 것. 투표율 저하로 인한 2차적 피해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야당 쪽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15곳 중에 이제 9곳이 새누리당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지난 지방선거를 토대로 보면 야당이 한 9곳 정도 지금 우세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국정 지지율,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하락하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저는 9곳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야당이. 네. 그래서 저는 뭐 만일 야당이 뭐 9곳 정도도 못하고 한 5석이나 한 6석 정도만 만일에 한다면 사실상 진 거다. 사실상 진 것이고 그렇다면은 야당의 지도부, 특히 이제 공동대표 안철수 의원의 지도력은 상당히 지금 타격을 볼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아침에 이 대진표를 쭉 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8대7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언저리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세 분 모시고 730 재보선 관련된 이 경선 관련된 논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